요즘 60대, 70대가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건강이 먼저일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먼저일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돈이 새고요. 돈이 새면 건강까지 무너져요. 세 개가 따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면요. 아무리 준비해도 무너져요. 돈 모아도 소용없고요. 건강 챙겨도 버티기 어려워요. 순서가 틀리면 그래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무너진 분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를 알고 버틴 분들도요. 박영순 씨는 올해 68세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죠. 남편이랑 둘이 작은 가게 하다가 65세에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공원 산책하고요. 점심 먹고 TV 보고요. 저녁에는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큰 병 없이 잘 지냈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작년 가을에 시작됐어요.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밥 먹으면 더부룩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았어요. 두 달이 지나니까 더 심해졌거든요. 점점 밥맛이 없어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얼굴도 좀 헬쑥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눈치챘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병원 가봐. 영순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말하니까요. 그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요.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갔잖아요. 접수하고 기다리면 됐거든요. 이름 부르면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앱으로 예약하래요. 영순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카톡이랑 전화만 하거든요. 앱 설치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한테 물어볼까 했어요. 근데 애들 다 바쁘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직접 예약하려고요. 예약 앱으로 해주세요. 전화 예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해요. 한 달이에요. 속 불편한데 한 달을 기다리래요. 영순 씨는 그냥 기다렸어요. 앱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다른 방법을 몰랐거든요. 한 달 동안 속은 계속 안 좋았어요. 밥은 점점 더 못 먹었고요. 그냥 참았습니다. 한 달 뒤에 드디어 병원 갔죠. 검사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종양이 있었거든요. 아직 초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좀 커진 거예요. 수술해야 했어요. 항암도 해야 했고요. 만약 한 달 전에 왔으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입원도 이틀이면 됐거든요. 근데 늦어지는 바람에 큰 수술 받았죠. 입원 2주 하고 항암 3개월 받았어요. 비용 얘기할게요. 처음 예상은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국 6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영순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앱을 몰랐을 뿐이에요. 전화 예약이 한 달 뒤라서 기다린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요. 수술 크기를 바꿨고요.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파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병원을 못 가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요즘 노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병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세상이랑 연결이 끊기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엔 김종수 씨 이야기예요. 올해 71세, 혼자 사는 남성분입니다. 종수 씨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 다루는 일이었거든요.
63세에 퇴직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98만 원 나와요. 많지 않죠. 근데 혼자 살다 보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고요. 공과금 내고 밥 해 먹으면 빠듯하긴 해도 지낼만 했어요. 가끔 모자라면 적금 조금씩 깨서 썼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문제는 종수 씨가 뭘 몰랐냐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동네 복지관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복지 상담을 받았거든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통신비 감면 받고 계세요? 통신비요? 그게 뭔데요? 종수 씨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이면요. 통신비 월 1만 1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안 하면 그냥 전액 내는 겁니다. 종수 씨는 6년 동안 몰랐어요. 1만 1천 원 곱하기 72개월이면요. 약 80만 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또 물었어요. 난방비 지원은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어요? 그건 또 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이면요. 겨울마다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년 신청해야 하거든요. 종수 씨는 해당이 안 됐지만요. 다른 건 해당됐습니다. 어르신, 주거급여는요? 주거급여요? 종수 씨는 월세 35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소득 기준 맞으면 주거급여로 월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한숨을 쉬더래요. 어르신, 이런 거 다 복지로 앱에 나와요. 복지로요? 네,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다 알려줘요. 종수 씨는 그런 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상담사가 보여줬습니다. 복지로 앱 깔면요.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앱을 깔아야 해요. 그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요. 거기서 본인 정보 입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종수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앱 설치 자체를 못 하거든요. 공동인증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상담사가 도와줘서 그날 다 신청했어요. 통신비 감면도 하고요. 주거급여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종수 씨는 그날 집에 가면서 계산해 봤어요. 통신비 6년이면 80만 원. 주거급여 몇 년이면 수백만 원. 다 합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꽤 됐거든요. 그 돈 대신 종수 씨가 뭘 했냐면요. 적금을 깼어요. 생활비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뺐었거든요. 퇴직할 때 적금 3천만 원 들어놔 썼어요. 근데 6년 사이에 절반 넘게 없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요. 가지고 있던 돈을 쓴 거예요. 종수 씨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지로 앱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앱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종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 힘들었던 거야. 영순 씨는 병원 못 가서 치료비가 3배 됐죠. 종수 씨는 복지 앱 못 써서 적금이 절반 났어요. 둘 다 똑같아요. 연결이 먼저 끊겼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씨 이야기예요. 올해 74세, 남편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정희 씨 부부는 평생 자영업 했어요. 작은 식당 운영하다가 70세에 정리했거든요. 그때 모아둔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기초연금 60만 원 더하면 월 190만 원이었거든요.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어요. 아파트 월세 45만 원 내고요. 공과금에 생활비 하면 빠듯하게 맞았습니다.
저축해둔 1억 2천은 비상금으로 놔뒀어요. 큰일 나면 쓰자. 부부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4년을 잘 지냈어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거든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갔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왼쪽 몸을 못 쓰게 됐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병원에서 말했어요. 재활치료 오래 받으셔야 해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부터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근데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요양병원비가 월 150만 원이었거든요. 간병인까지 쓰면 250만 원이에요. 정희 씨는 간병인 안 쓰기로 했어요. 본인이 직접 간병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150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월 수입이 190만 원인데 병원비가 150만 원이에요. 남는 돈 40만 원으로 월세 45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결국 저축을 깼어요. 매달 50만 원씩 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희 씨가 매일 요양병원 갔다 오니까요. 교통비가 나가더라고요. 버스비, 택시비, 밥값까지 하면 월 30만 원은 더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저귀값, 물티슈값,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안 주는 건 다 사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병원비 150만 원, 월세 45만 원, 교통비랑 잡비 30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 40만 원. 합치면 265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190만 원이니까 매달 75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정희 씨는 1년을 버텼어요. 7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9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초기 병원비, 검사비, 이런저런 비용 더하면요. 1년 만에 1,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 있던 저축이요. 1년 만에 1억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희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5년? 6년? 남편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요. 본인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정희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축을 적게 해서? 아니에요. 1억 2천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문제는 돈이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매달 75만 원씩 새는데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정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었어. 근데 나가는 속도를 몰랐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영순 씨는 연결 끊겨서 치료비가 커졌죠. 종수 씨는 연결 끊겨서 받을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리 모아놔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박상호 씨 이야기예요. 올해 69세, 아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상호 씨는 앞에 분들이랑 좀 달랐어요. 준비를 잘해둔 편이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잘 썼어요. 복지로 앱도 깔아놨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했습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돈도 괜찮았어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2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나왔습니다. 아내랑 둘이 계획도 세웠어요. 70대까지는 여행 다니고 80대부터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상호 씨는 자신 있었어요.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요. 운동도 가끔 했으니까요. 문제는 작년 겨울에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요.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전날 아내가 물 청소를 했거든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엄청 아팠어요. 근데 참을만 하더래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119 불렀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요. 고관절 골절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을 해야 하는데요. 상호 씨가 의욕이 없더래요. 아파서 못하겠어. 내일 할게. 그러다 보니 재활 시기를 놓쳤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요. 걷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육이 빠지니까 다리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결국 지팡이 없이는 못 걷게 됐습니다.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요. 계단은 아예 못 내려갔거든요. 아내 혼자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요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호 씨는 펑펑 울었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낙상 한 번에 이렇게 되다니. 지금 상호 씨는 요양원에 있어요. 아내가 매일 면회 오고요. 재활 치료받고 있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상호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연결은 잘 돼 있었어요. 돈도 충분했고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빠졌던 거예요. 몸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 낙상 한 번이에요. 겨우 한 번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65세 이상 낙상 사고 중에서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어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걷습니다. 상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알았어. 근데 지키는 방법을 몰랐어. 운동 가끔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영순 씨는 연결이 끊겨서 무너졌죠. 종수 씨는 연결이 끊겨서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돈이 한꺼번에 새면서 무너졌어요. 상호 씨는 다 됐었어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건강이 한 번에 무너지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최영자 씨와 남편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올해 72세예요. 남편은 75세고요. 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부부도 다른 분들이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62세에 퇴직했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재산이 많진 않아서 기초연금도 일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5년째 안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동네 복지관에 다녔어요. 거기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귀찮았대요.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남편이 그랬다고 해요. 근데 영자 씨가 끌고 갔어요. 같이 배우자.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렇게 6개월 동안 복지관 다녔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앱 설치하는 법 배웠고요. 병원 예약 앱, 복지로 앱, 은행 앱까지 배웠거든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 배우니까 되더래요. 지금은 남편도 혼자서 다 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통장을 3개로 나눴어요. 복지관에서 노후 재무 교육 들었을 때 배운 거거든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이런 거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1년에 쓸 병원비를 미리 빼놓는 거예요. 검진비, 약가, 예상 못한 치료비까지 여기서 쓰거든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큰일 날 때만 쓰는 돈이에요.
이건 웬만하면 안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좋더래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로 앱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통신비 감면 신청했고요. 남편은 경로 우대로 지하철 무료고요. 보청기 살 때 지원금 받는 것도 앱에서 알았습니다. 영자 씨가 계산해 봤어요. 이것저것 신청 안 했으면 1년에 100만 원은 더 나갔을 거래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은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 가요. 거기서 같이 걷거든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30분씩 걸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낙상 예방 운동도 배웠어요. 균형 잡는 운동이에요. 한 발로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거요. 영자 씨가 그러더래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려는 게 아니야.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상호 씨처럼 낙상 한 번에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매일 하는 거래요. 그게 세 번째였어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한 거예요. 영자 씨 부부가 특별히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그대로고요. 건강도 아직 괜찮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순서를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끊었어요.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았어요. 세 번째,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했어요. 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순서대로 한 거야. 연결부터 챙기고, 돈 관리하고, 건강은 꾸준히. 이 순서가 맞더라고. 앞에서 만난 분들은 이 순서를 몰랐어요. 아니, 순서가 있는지도 몰랐죠. 영자 씨 부부는 알았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영순 씨는 68세였죠. 앱을 몰라서 병원 예약을 못했어요. 한 달 늦어진 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종수 씨는 71세였어요. 복지로 앱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거든요. 6년 동안 놓친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74세였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저축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호 씨는 69세였어요.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영자 씨 부부가 있었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요. 이 5사례를 보면요. 공통점이 보여요. 무너진 분들은 다 순서가 있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영순 씨를 보세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겼어요. 앱을 못 쓰니까 병원을 못 갔죠. 그 다음에 치료비가 커졌어요. 돈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앱에 연결이 안 되니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랐어요. 그래서 적금을 깨게 됐거든요. 정희 씨는 남편이 쓰러지면서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막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상호 씨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니까요. 다 소용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영자 씨 부부는요. 연결부터 챙겼어요. 스마트폰 배우고 앱 깔았거든요. 그 다음 돈 관리했어요. 통장 3개로 나눠서 세는 걸 막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했어요. 낙상 안 하려고 매일 운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예요. 그냥 3가지 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결이에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끊기면요.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거든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세지 않게 막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놔도요. 한 번에 나가면 버틸 수 없거든요. 정희 씨처럼요. 세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요. 준비 순서로는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호 씨 기억하시죠? 연결 잘 되고 돈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정리할게요. 요즘 노후는 이 순서로 무너져요. 첫 번째, 연결이 끊겨요. 두 번째, 돈이 새기 시작해요. 세 번째, 건강이 무너져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이 순서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요.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 못 쓰면 진짜 힘들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요. 복지 신청도 앱으로 하고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하는 세상이에요. 영순 씨 기억나시죠? 앱 못 써서 병원 한 달 늦게 갔어요. 그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거든요. 스마트폰 어렵다고 안 배우면요. 세상이랑 점점 멀어져요. 그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복지관 가보세요. 대부분 스마트폰 교육 무료로 해줘요.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데 있거든요. 혼자 배우려면 어려워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알려주면 돼요. 영자 씨 부부도 복지관에서 배웠잖아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이것만 하면 돼요. 카카오톡 보내기, 병원 예약 앱 쓰기, 복지로 앱 설치하기. 이 3개만 되면 일단 연결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앱 꼭 깔아두세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나와요. 종수 씨가 6년 동안 몰랐던 게 다 거기 있었거든요. 복지로 앱 쓰기 어려우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요. 물어봐야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제 두 번째예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요. 정혜 씨 기억나시죠? 저축 1억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남편 쓰러지고 1년 만에 1,500만 원 나갔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가는 속도를 몰랐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 씨 부부처럼 통장을 나누세요.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이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이게 중요해요. 병원비는 따로 빼놔야 해요. 1년에 얼마나 쓸지 대략 계산해 보세요. 정기검진, 약가, 갑자기 아플 때 비용까지요. 그 돈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때만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돈이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여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간병비 대비를 해두세요. 정희 씨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간병비였거든요. 요양병원비 월 150만 원의 간병비까지 하면 2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몇 년 가면 저축 다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알아둬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받으면 요양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 연결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고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두 번째, 돈 준비. 통장 3개로 나누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간병비 대비도 미리 알아두고요. 이 2개가 먼저예요. 이게 돼야 세 번째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예요.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요. 상호 씨 기억나시죠?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갔거든요. 건강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갑자기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건강 준비는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무너지게 막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낙상이에요. 안 넘어지는 거요.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에 낙상이 꽤 높아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거든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걸어요. 상호 씨처럼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예요. 근력이랑 균형이요. 근력이 있어야 다리가 버텨요. 균형이 있어야 안 넘어지고요.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돼요.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영자 씨 부부가 뭘 했냐면요. 아침마다 30분 걸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배운 낙상 예방 운동 했거든요. 낙상 예방 운동은 간단해요. 한 발로 10초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요. 그리고 집 안점검도 하세요. 상호 씨가 어디서 넘어졌냐면요. 화장실이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두세요. 손잡이도 달아두면 좋고요. 문턱 높은 데는 조심하세요. 낙상 사고 대부분이 집 안에서 일어나요. 밖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래서 집 안점검이 중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 준비예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막는 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는 거요. 나중에 누가 돌볼 건지, 비용은 누가 낼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이런 거 미리 안 정해두면요. 나중에 반드시 싸워요. 진짜예요.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부모님 아프시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요. 내가 모셔라. 왜 나만 해야 해? 돈은 누가 낼 건데? 이런 얘기 나오면 가족 사이가 멀어져요. 부모님은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미리 정해둬야 해요. 힘들 때 정하려면 싸우거든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뭘 정해야 하냐면요. 첫째, 돌봄이에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볼 건지, 자녀가 할 건지, 요양보호사 쓸 건지, 요양원 갈 건지. 둘째, 비용이에요. 돌봄 비용은 누가 낼 건지, 본인 저축으로 할 건지, 자녀가 나눌 건지. 셋째, 장소예요. 어디서 살 건지, 집에서 계속 살 건지, 자녀 집으로 갈 건지, 시설로 갈 건지. 이 3가지를 가족이랑 얘기해 보세요. 명절에 모였을 때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무겁게 말고요. 우리 나중 얘기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로 남겨두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러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좋아요. 정리할게요. 세 번째, 건강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이 세 가지요.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준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기.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그리고 가족. 요즘 노후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겨요. 그러면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아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돈이 새기 시작해요. 치료비가 커지고 받을 돈은 못 받고요. 저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아두세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통장 나눠서 관리하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나이 들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준비하면 됩니다. 연결, 돈, 건강. 이 순서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부모님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보내드려도 좋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45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이제는 갈라서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노후는 어떻게 무너지고 무엇이 남게 될까요? 윤재만 씨는 68살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곁에는 20살에 결혼해서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장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부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때 풍족하던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들어오지만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 100만 원씩은 퇴직금에서 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10년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떠난 뒤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둘째 딸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막내 아들은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둘만 남은 집안은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재만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줄어진 잔고를 보며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생활비 좀 아껴야 해요. 재만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간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내 미숙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하곤 했습니다. 나도 아끼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이 말이 나온 순간 재만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재만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새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님까지 모시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살아온 45년. 그 시간의 무게를 말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며 미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 누워온 침대가 이제는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전 같은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가며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노후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자 지난 45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조차 이제는 무겁기만 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부부가 이제는 가장 멀고 낯선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 끝에 법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이제는 법의 잣대로 나눠야 했습니다. 윤재만 씨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월급을 받아왔고 은퇴하며 받은 퇴직수당 1억 2천만 원도 저축통장에 모아둔 8,500만 원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으니 경제적 기여는 없다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 2에 따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아내분이 가정과 자녀를 돌본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돌아오며 땀 흘려 벌어온 돈인데 왜 절반을 줘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법정에서 판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45년에 이릅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대5입니다. 재만 씨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의 절반, 6천만 원. 저축 8,500만 원의 절반, 4,250만 원. 집값 5억 원의 절반, 2억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아내가 가져갈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벌어서 모은 돈의 절반을. 재만 씨의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합니다. 직접 금액으로 환산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재산 총액은 약 7억 5천만 원.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으니 분할 대상은 대부분 혼인 중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아내 장미숙 씨가 가져갈 몫은 약 3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재만 씨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평생 벌어온 게 결국 반토막이라니 허무하구나. 윤재만 씨 부부의 혼인 기간은 45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5년, 10년의 혼인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법의 관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68살이 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4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첫째가 대학 갈 때까지 20년,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 또다시 몇 년,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친정어머니도 5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윤재만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황혼 이혼이 30%나 증가했고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년 6개월인데 4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만 씨에게는 통계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45년의 실제 무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아내의 기여도가 낮아서 30% 전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10년 이상이면 40%, 20년 이상이면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이 정도 기간이면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황혼이혼 사례들을 보면 혼인 기간 40년 이상인 경우 아내가 60% 이상을 분할받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판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산 부부들이 노년에 와서 이혼을 결정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남편의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만 씨 부부도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견뎠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시부모님 간병도 함께 했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쌓인 협력과 기여도를 봅니다. 미숙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45년간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간병까지 전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늦어져도 출장이 길어져도 집안 살림은 항상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만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게 아니었구나.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4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법도 사회도 그 무게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정하게 나눠져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재만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울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장미숙 씨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집안을 돌보며 시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빨래 돌리기.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일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준비물 챙기기, 학원 픽업까지. 저녁 준비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 치매 간병 5년, 밤마다 깨서 돌본 시간.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전업주부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45년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육아, 살림, 간병을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월 300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간병인 비용을 합치면 말입니다. 그런데 45년간 이 모든 일을 미숙 씨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18분입니다. 이는 직장인 근무 시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아주고 약 챙겨드리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서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미숙 씨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집 지켰으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 수 있었던 거야. 재만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혼자 모든 걸 해낸 게 맞나? 아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안정, 교육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재만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4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아이들도 가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만 씨는 눈을 피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은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돈을 벌 수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퇴직금과 집,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예금 통장뿐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68살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65살이었습니다. 둘 다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면 두 사람 모두가 가진 돈은 각각 3억 7,500만 원 정도. 앞으로 살아갈 20년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혼자 살 때 월 생활비를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20년을 살려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눠받을 돈은 3억 7,500만 원,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는 점점 늘어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윤재만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돈 나누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는 거지? 한때 자랑스러웠던 퇴직금이 이제는 더 큰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3억 7,500만 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만 해도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생활비 1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20년 후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는 300만 원의 가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만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친구들도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 수준인 월 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노후 20년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눌 것인가, 한쪽이 살고 다른 한쪽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통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노후 자산이 하나씩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재만 씨는 집을 팔기 싫었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을 모셨던 곳, 모든 기억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5억 원인 상황에서 미숙 씨 목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45년이 모두 행복한 기억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했던 방,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밤새 걱정했던 거실, 남편과 말다툼했던 침실, 모든 공간이 힘겨웠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분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 5억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예금 8,5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는 것,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나누기에는 45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45년을 함께 산 것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미숙 씨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 45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은 45년간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감격, 아이들 결혼식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 시부모님 장례식에서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숙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재만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재만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같은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의 세월까지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 원칙, 혼인 기간, 보이지 않는 기여도, 퇴직 후의 냉혹한 현실, 그 모든 것이 얽혀 한 사람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재만 씨와 장미숙 씨, 45년을 함께 살아온 이 부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 5억 원을 팔아서 나누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도 절반씩, 예금 8,500만 원도 절반씩, 각자 3억 7,500만 원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과연 20년의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15년 반이면 바닥이 납니다.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만의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45년간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듯한 노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현실입니다. 감정적 해방과 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몫입니다. 45년의 혼인 기간이 만들어낸 무게, 전업주부에 보이지 않는 기여, 은퇴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산 분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감정적 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는 결국 재산을 나눴지만 그 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과 연금, 그리고 빚을 둘러싼 더 치열한 전쟁을 보여드리겠습니다.